이렇게 더운 날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대중 의원님 고맙습니다. 임상대장님 그리고 우리 신규명 위원장님 또 성현수 위원장님 또 우리 황보 위원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것들의 긴장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제네바 북미 간의 협의가 1차 국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제네바 합의가 있었던 1994년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처럼 미국 중간 선거라는 것은 상원의원 3분의 1을 교체하고 하원을 전부 교체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공화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데 그때 뉴트 깅그리치라는 공화당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공화당을 혁신을 해가지고 공화당이 갑자기 인기를 얻어서 미국 역사상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기 쉽지 않은데 장악을 하고 보니까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네바 협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6.15 남북 정상선언과 14선언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바로 공격을 한 바람에 94년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뒤뚱거리고 거리다가 미국이 이행하기로 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0만 톤 주유 제공이 제때 제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도 공격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우리 1998년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야 해노를 만들어가지고 경수로 두 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가 결국 부시에 들어와서 이걸 무산시켜버린 바람에 제네바 합의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번에 올해 2018년 6월 12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 싱가포르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지금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이렇게 또 밀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불안불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것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11월달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확 장악해가지고 이 싱가포르 회담을 집중 공격하고 똑같이 94년도 11월달에 상황처럼 다시 전개되면서 이 북미 간의 합의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갈루치와 강석주 간에 합의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산이 돼버리면 교황님을 모셔올 수 없고 하느님을 모셔올 수 없고 뭔가 이게 최후의 카드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가 미국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간 편유하게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 북방 경제 이것이 계속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 당도 이제 집중적으로 홍준표 같은 분들이 쇼하다가 결국 북한 밀을 못했는데 계속 쇼하다가 결국 이게 무너지는 아니냐고 집중적인 반격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좋지 않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쉽지 않은 우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보한 불경을 중심으로 한 이 중요한 영남의 민주개혁세력을 지켜내야 되는데 아주 만만치 않은 도전에 저희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해상 후보께서는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데 20년 집권 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고 당장 다가오는 정권 재창출이 사실 겸손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닐진데 함부로 20년, 30년 집권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을 자극하고 계속 해보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제가 슬로건을 세웠던 이유도
저게 그냥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 한국만의 상황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우리가 AD라고 하면 이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도미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고 아노라는 말이 애프터라는 말입니다. 애프터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AD라는 아노 도미네라고 하죠. 그래서 AD, BC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반도의 정치가 비포 6.12, 애프터 6.12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 휴전협정, 영어로는 아미스티스인 상태인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영어에서는 나를 리갈리 워라고 그러는데 아주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이것을 피스트리티,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게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냉전에 기초해서 했던 냉전적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빨갱이를 팔아가지고 북한을 팔아서 반사 효과로 정치를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새롭게 변신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이 생김으로써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반미당이 보수당의 중심이 될 거냐, 자유한국당이 계속 유지할 거냐 문제는 6.12 정상회담이 후속 조치가 시행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갈수록 설 자리가 무너질다고 보여지고 새롭게 보수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러한 새로운 한반도 구상, 6.12,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시키는 데 뒷받침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돼줘야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미국이 설득이 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 구체적 조치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방 경제가 뚫리게 되는 거고 남북 경제가 뚫리게 되고 동해선이 뚫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특별 열차를 타고 나지막까지 제가 들어간 이유도 들어가서 북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 이후의 기회다. 이 열린 창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이렇게 대화 국민이 만들기 어렵거든요. 전쟁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도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이 기회를 정말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북측 인사들한테 정말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근데 요즘에 대통령님을 배우면 안쓰러운 게 제가 인천 시장을 안 했으면 그런 걸 잘 몰랐을 텐데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송철호 시장님도 같은 걸 느끼겠습니다만 언론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 빚을 엄청 졌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뛰어나는데 욕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똥 싼 사람이 똥 치우는데 똥 묻었다고 막 욕을 해야 되니까 이 똥 싼 놈을 뺄 수도 없고 그 사람 정말 이게 적반하장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인천시장 됐을 때 빚을 하루에 11억씩 갚았습니다. 이자가 4천억, 1년에 1조 6천억 이자를 갚았는데 어쩔 때는 시청에 출근하고 않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저한테 뭐 도와줄 것도 아니고 변제 기간을 도래하는데 1조 2조짜리가 변제 기간이 도래하는데 그걸 롤오버,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일단 갚고 그래서 차환 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롤오버를 못하면 부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민연금공단 어디 KK인지 이런 데 가서 끌어가지고 그 돈 돌려받기 감사라고 하시면 야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고 막 밤에 막 한국은행을 터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차를 갖다 놓고 막 한 2조씩 털어가지고 오는 그런 꿈을 몇 번씩 꿀 정도로 정말 절박한 그런 위기 상황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남북 관계도 막 풀리듯 하면서도 지금 교착 상태에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러고 이런 상황을 정말 거들어주는 당대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정말 국제외교 연맹과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적극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벼사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산 앞에 가면 러시아의 간판들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땅 걸레과 마루로부터 백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광수의 유정, 연해주의 삶을 소설로 쓴 작가 동영이를 거론하며 양국이 함께 복고산 경험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두선, 일자리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 구상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영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제안하고 이는 EU처럼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리 부산이 몽골 오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 협력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에 논의되어 온 3당 협력 사업 가운데 한러 양국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시작하자며 북한도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입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렸던 3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있었던 그 기조연설입니다. 북측 대표가 참가를 했는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이 옛날에 가보신 분들과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블라디보스토크이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펙 총회도 유치를 하고 여기다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러시아말로 모스코비치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이스탄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쪽에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2차 경제 포럼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월 7일날 당선됐죠. 5월 9일날 당선되신 게 5월 10일에서 9월 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북한 대표팀도 참가를 했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방 정책이 원래 노태우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박철원 시각을 주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송영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차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9개 다리를 놓자 해서 나인브리지 프로젝트를 이제 이것을 제안서를 올렸는데 대통령께서 한두 개 수정해서 이걸 채택을 해줬습니다. 3만 5신 경제지도와 동북아의 나인브리지가 수상 농업 전력 철도 북구가 넘어 가스 조성을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 나인브리지 플러스 또 나인브리지 좀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90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했는데 이 국방정책은 특이하게 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새 정부, 그 다음에 김영삼 노무현 새 정부, 딱 보수 정권 3번 우리 민주당 민주당하고 김영삼 정부는 같이 좀 몸리정부를 띄워준다면 어떤 전부 다 국방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국방경제 협력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송영길이 왜 국회의원이 경직금지 위반 아니냐 주호영 의원이 한번 그 문제 제기한 것 말고는 제가 헌법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야당에서 비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 내에서 필요하다. 보수 야당도 인정하고 있는 정책이었다. 근데 보수 야당도 자기들도 추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유라시아 이시오진동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노태우 때와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노태우 정부 때는 탈냉전 상황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89년도부터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91년 말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튼튼한 뒷배경이었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니까 북한은 고립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콕콕이라고 해서 공산권 간에는 서로 교역 관계를 좀 싸게 해주잖아요. 싸게 해서 북한이 그런 교역에서부터 이득을 받았는데 소련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자원 같은 거, 기름 같은 거를 싼 값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북한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요. 어려워지면서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때 태영호 공사가 쓴 지금 서기실 사무실의 암호라는 책을 요즘에 팔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태영호 씨가 저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제가 한번 만나 식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태영호 공사의 책을 읽어보면 그때 북한이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는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잘못된 건 이거 적화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이 되겠구나라는 위협감에 적화 통일은 언감생심이고 자기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유엔 통신 가입을 김일성이가 그동안은 분단을 연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하나의 조선 정책에 응한. 그런데 김정일이가 김일성 말을 듣지 않고 남북한 유엔 통신 가입 불가피하다고 정책을 변환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동시 가입하자. 우리는 가입하자고 했습니다. 9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된 겁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근데 그때 북한이 유엔 가입 신청은 우리보다 먼저, 대한민국보다 먼저 했어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이 먼저 해가지고 먼저 한다. 자기들은 가입 거절되면 왕따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북한이 두렵고 마음이 바빴다 이거죠. 그래서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두 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되니까 국가보안법이 설정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고 북한 국민도 우리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합니다. 조선 종전 우리나라 와서 바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가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 이유가 국가보안법상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 집단이 무력으로 실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일부분을 점거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농성 중에 있으니 사실상 대한민국이 법에 미치지 않고 있을 뿐 대한민국 영토는 영토다. 이게 국가보안법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다. 단체 북한. 그래서 반국가단체 회원과 서로 교류하거나 통신하거나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해버리니까 국가 대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국가보안법이 설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91년도 말에 만들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진보적 성격이 담겨있지만 또 한 측면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자기 모습, 유엔 회원국이 된 나라와 이것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한 성적 조치로 91년 말에 91년 1월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지향해가는 특수한 관계이다. 이렇게 전술적인 표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은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남쪽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수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체제 보장을 위해서 윈윈하는 마치 7.3 공동성명을 만들어 놓고 이 북한은 김일성 위임 사상 체제를 만들고 남쪽은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서로 간에 적대적 상호 우정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1년,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이제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돼요. 92년도에. 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가 국교를 수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아니, 니들 먼저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 안 했는데 중국한테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미국과 국교 수립할 때 같이 해주라. 아, 그래야 우리가 고립되지 않겠냐라고 북한에서 사정을 했는데 중국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국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난 중국에 대한 배신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71년도,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한국이 둘 다 배신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적인 중국과 악수를 했으니까 박정희는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 유신 독재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거고. 김일성은 어떻게 돼요? 자기 후방이 중국이 미국과 악수를 했구나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김일성 수련 독재 현부자. 그래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닉슨의 중국 방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김영순이를 보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북한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기는 철수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한테 북한과 국교 수립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때 외면했어요. 북한이 그때 무너질 거라고 봤으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는데 북한이 5년 뒤에 무너질까 하나밖에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 무너질 놈들하고 무슨 국교를 수립하냐. 고립시키고. 그래서 탈냉전 상황에서 추진되고 이 북방정책은 중국과 소련을 결성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수립을 못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소련과 중국이랑 국교를 수립했으니까 북한은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지킬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해서 집중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한 겁니다. 92년도. 그래서 94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탈냉전이 아니라 오히려 신냉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과 일본 간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또 대만 간에 미국 간에 지금 해군 일촉즉발에 지금 나오이라고 생각을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고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한 바람에 아주 유럽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사상 최대의 밀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연합 함대가 발틱해에서 지중해에서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협력이 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도 완전히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제2의 냉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아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태우 때의 국방정책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국방정책은 훨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을 고립시키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과 수교할 수 있도록 둘이 악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반대로 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일단 정부 주도지만 지금 민간이 우리나라의 러시아계 일부 우리나라 기업이 한 600개 기업이 투자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해보자 소가 붙여지면 국방경제위원회라는 특별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게 노태우 때의 국방정책과 문재인의 신국방정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USB를 통해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H벨트 경력입니다. 환동의 벨트와 환동의 벨트의 경력과 DND 분야의 생태 경력벨트인데 남해안에 빠져 있어서 이걸 비읍자 형태로 U벨트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저도 남해안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거제라든지 남해의 축제 불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비읍자식으로 같이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남해안 쪽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H벨트의 환방의 환동의 벨트를 만들어보자. 특히 이제 우리 울산은 환동의 벨트인데 이게 북방경제와 연결돼서 북극항로와 연결되고 이 연해주 지방과 동북 삼성이 물류가 이쪽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익가까를 비롯한 일본제로 연결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 원래 한중간의 관계도 저는 중국이라는 관계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반중 정서가 높기 때문에 중국인을 빼버리고 보자. 그래서 청와대 절반에 남북
남북미 3자 회담으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말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최근에는 3자라는 말을 빼고 4자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4자로 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바람에 해고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 독일이 통일될 때 콜 수상 때 통일됐는데 콜 수상을 뒷받침했던 독일 외무장이 겐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겐셔. 제가 겐셔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 겐셔 장관이 그때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 밑에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긴밀하게 독일과 미국과 협력을 했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소련의 동의 없이 독일이 통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겐셔 장관이 고르바초프를 수시로 만나서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고르바초프 밑에 세바르드 나제, 지금 조지아 출신이 있습니다. 그 세바르드 나제 외무부 장관을 그 사달집까지 가서 조문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해서 통일된 독일이 절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위협적인 적대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은 미군 부대가 동독 지역에는 절대 진출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련의 오케이를 받았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인들은 항상 한미동맹 강화만 이야기하는데 한미동맹 강화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도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한미동맹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필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남북관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맨날 그러면 조금씩 말이야 친중파라고 막 네티즌 일베 이런 애들이 막 송영기를 짧게 하게 묵신거리는 놈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최명길 남한산성 영화를 보더라도 누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대표 정책은 사대 강국하고 어느 나라와 착지지 말고 다 잘 사귀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만들자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대1로 정책을 펼 때 처음에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어요. 근데 최근에는 신북성 정치가 이거를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1도 1로 정책을 1도 1선을 못해가지고 북극항만을 집어넣자. 1대라는 것은 실크벨트 경제로를 말하는 것이고 1로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를 말하는 것이고 1도는 북극항으로 들어갑니다. 1도 1선 하자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키가 나보다 좀 작더라고요. 근데 왕이 부장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등뚜기를 줬다고 막 홀대라고 막 별내라고 막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래서 저도 시진핑이 팔꿈치를 좀 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이 좋아했습니다. 키가 나가고 왕이 부장이 다리를 보고 있어서 나도 다리를 보고 있었어. 허리가 되게 아팠습니다. 이 다리 아프면 또 4대 외교라고 그러니까 막 가서 저도 다리를 보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30분 이상 대화하니까 허리가 아파 죽였는데 이 다리를 풀면 또 KBS가 이거 4대 외교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제 AIIB라고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투자 개발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막강한 칠함대를 기조한 군사력과 또 하나는 달러입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제 기축통화 발행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지하고의 힘이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값이 안 떨어져요.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내도 왜 안 떨어지냐 달러가. 세계가 불안해도 미국이 세계 군사력과 세계 질서를 금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 수단으로 필요하니까 달러 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편한 거예요. 돈 필요하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찍어내면 그 돈 막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인 거죠. 그리고 달러로 결제를 하면은 모든 미국 IRS하고 FBI가 전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달러를 가지고 거래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중국과 러시아도 공장 못하는 게 달러 베이스로 보여서 미국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전부 금융 거래를 스톱시켜버리기 때문에 미국 은행과 금융 거래가 안 되면 세계 은행으로서 국제은행이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금융이 안 되니까 대외 무역 거래에 송금을 못해요. 돈이 지금 어떻게 이제 북한 평양에 UNDP부터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국제 기구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유엔 직원들이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무슨 세계 식량기구라든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직원 월급하고 사업 비용을 돈을 송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원래 송금할 때는 독일 코미네츠 방크에다 주면 코미네츠 방크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에다 주면 스푸트니크 은행 평양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게 은행이 돈이 갔거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근데 일단 코미네츠 방크가 이거를 북한 계좌를 다 스톱시켜버렸고 러시아 스푸트니크라고 최초의 우주선을 쏘는 그 힘을 따서 스푸트니크 뱅크가 있는데 그 뱅크가 못 하겠다고 계좌를 폐쇄해버리니까 유엔 직원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가방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 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뭐 석탄 같은 거더라도 대금 결제, 지급 결제가 안 되는데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원시적으로 돈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 보따리 들고 다니는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금융이 무서워.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금융을 잡아야 해서 자기가 야심적으로 만든 게 AI입니다. 최초의 중국이 주도한 세계 금융기구를 만든 거죠. 아시아인 플러스. 이게 북경에 있는 거고, 이 중국이, 이 양반 이번에 내가 만나가지고, 이 북한 비핵화가 되면은 좀 AIB가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비핵화가 되면은 회원이 아니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제가 얻어서 같이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되면 AIB가 한 지금 700~800억 달러 될 거예요. 이제 펀딩 계획이. 한 80개국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4%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모시니까 서강배 교수 뭐였죠? KDB 산업은행 총재로 그 사람을 부총재로 시켜놨는데 그 양반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가 뺏겨버렸죠. 다음에 Mr. Chairman, CCTV you're 영화 the 제가 country's 인터뷰 first 안 해요. ministerial committee on North Economic Cooperation. Tell us how it works and what exactly is President James' New Northern Economic Policy. So President Putin is a strong philosophy to connect Russia and Mongolia, the Central Asia country and China to connect the economic cooperation, pursue the economic cooperation to the extent of Korea, the market, also the tension, military tension. As 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the New Northern Policy aims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Tell us how it works. Surrounding the most critical issue, and China and Japan is the conflict between the sea road and so the East China, the territory, and also Russia and the annexation of the Crimea Peninsula going to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imposed strong economic sanction. Our country, between the China and Russi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very difficult situation. So how can we compromise between the power? So we are the only critical measures to economic cooperation. How do you comment on the signs of a thaw in relations to the Korean Peninsula?